자, 그러면 오늘 신이론 강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성교육까지 나갔고 오늘은 3장 신체운동 건강입니다. 신체운동 건강부터는 각 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번 주에 다 끝낼 수도 있고요. 이게 3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나눠져서 이번 주에 반, 다음 주에 반 이런 식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신체운동 건강에서는요,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체운동 능력, 동작교육, 동작교육의 접근 방법, 전자미디어 교육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신체운동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의 개념입니다. 이 체력의 개념은 제가 전공서에 나오는 내용, 교육부 자료에 나오는 내용 두 가지를 합해서 책에 이제 한 겁니다. 자, 체력이라는 건 뭘까요? 유아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초체력이라고 얘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체력, 기초체력은 무엇일까요?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을 합한 겁니다. 무엇의 기초가 되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생존의 기초가 되는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을 합한 거, 효율적으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체력이라고 합니다. 체력의 요소에는 근력, 유연성, 순발력, 그 다음에 민첩성, 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있어요. 쌤 외우세요. 근력, 유연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순발력, 민첩성, 지구력, 평형성, 교치성 7가지예요. 자, 근력은요, 근육의 힘, 근육의 힘이에요. 근육의 능력. 무게나 힘에 대한 최대한 힘을 발산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근력은 무거운 물건을 저희가 들 때 쓸 수 있는 이 근육이 뭉쳐지죠. 그렇게 근육이 쓰는 힘을 근력이라 그래요. 유연성은 요가 같은 동작을 할 때 저희가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관절뿐만 아니라 신체 이 근육들, 신체 피부들도 부드럽게 움직여지죠. 이걸 유연성이라 그래요. 순발력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힘을 내는 능력, 그런 것들을 순발력이라 그래요. 순발력, 단시간에 순간적으로 내는 힘. 민첩성은요, 몸을 재빠르게 전환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재빠르게 돌기, 재빠르게 방향을 바꾸기 등등등이 민첩성이에요. 민첩성. 어떤 자극에 대해서 재빠르게 반응하는 거. 그 다음에 지구력. 지구력은 끊임없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물론 여기 지구력에는 근지구력과 전신지구력이 나눠요. 근지구력은 근육을 장기간, 어느 한 근육을 장기간 수축할 수 있는 거고, 전신지구력은 전신운동 있죠? 달리기 같은 그런 운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냐예요. 예를 들어서 근지구력은 바벨인가요?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렇게 무거운 거 드는 걸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어? 이 팔 힘이, 그건 근지구력이고요. 전신지구력은 격렬한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근지구력과 전신지구력을 합해서 지구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평형성은요,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평형성의 다른 단어는 균형감이에요. 균형성, 균형감, 평형성,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교치성은 운동을 아주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정교하고 치밀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교치성이라 그래요. 자, 동작교육으로 넘어가실게요. 동작교육에서 중요한 학자는요, 라반과 갈라휴가 있어요. 갈라휴는 아주 중요한 학자예요, 선생님. 갈라휴는 아주 중요한 학자예요. 일단 라반을 설명드릴게요. 라반도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요. 이유는 기출문제에 많이 나오는 학자가 중요한 학자입니다. 자, 라반은요, 우리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했어요. 우리 인간의 움직임을 연구해서 그것을 동작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잘하는 사람, 춤을 잘 추는 사람들의 동작을 연구한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 노동자들, 거리를 지나가는 일반 사람들, 그리고 유아들,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의 몸 움직임,
동작을 연구해서 그것을 체조라는 것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무용은요, 선생님 발레 혹시 배우셨어요? 그래서 발레 같은 거는 좀 전문적이잖아요. 저희가 이제 배워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체조는 국민체조, 저 때는 국민체조고 우리 선생님들 때는 뭐 새천년체조? 이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체조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용에서 체조로 오면서 이 동작이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걸로 바뀌어요. 근데 이 라반이 그런 무용에서 체조로 움직임을 바꾼, 동작을 바꾼 사람이라고, 전환시킨 사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간 움직임 교육 또는 동작 이론은요, 어떤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아교육에 들어왔겠죠. 그쵸? 자, 114페이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라반 이론은 110페이지에 있습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 자, 그 다음에 갈라휴의 동작 능력의 발달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114페이지인데요. 114페이지는요, 첫 번째, 이 갈라휴의 동작 능력의 발달 단계에는 4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반사적 동작이고요. 영하기 1세까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초보적 동작은 2세까지 해당이 돼요. 1세에서 2세. 그 다음에 기본적 동작은 2세에서 7세까지로 돼요. 그 다음에 전문화된 동작은 7세 이상이에요. 자, 갈라휴의 동작 능력의 발달 단계가 몇 단계로 되어 있다고요? 4단계로요. 첫 번째 반사적 동작, 두 번째 초보적 동작, 세 번째 기본적 동작, 네 번째 전문화된 동작. 반사적 동작은 그야말로 무의식중으로 신체가 반응하는 거예요. 영하 때 해당하는 거죠. 빨기 반사, 방향 반사, 바빈스키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 5가지가 있어요. 빨기 반사는 입술에 무언가 닿으면 아이들이 빠는 거, 그걸 말해요. 방향 반사는 뺨에 손가락을 대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머리를 돌린대요. 그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는 발바닥에 자극을 주면 발바닥을 부채처럼 편다라고 해요. 모로 반사는 깜짝 놀랐을 때 온몸을 벌렸다가 오므리는 동작을 말해요. 파악 반사는 손가락에 어떤 자극이 이어질 때 손을 오므려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초보적 동작은요, 초보적 동작에도 선생님 기어가는 거, 걷는 거, 여러분들이 이동, 비동, 조작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들어가요. 그런데 초보적 동작에는 이동, 비이동, 조작 동작, 이 초보적 동작에 들어가는 이동, 비이동, 조작은요, 운동 능력의 발달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생존 발달이에요. 한마디로 아이들이 처음에 이제 걷지를 못하잖아요. 배밀이를 하고 기고 일어서고 걷고 뛰잖아요. 이런 인간의 발달상에서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초보적 동작이에요. 그런데 기본적 동작 3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이동, 비이동, 조작이거든요. 근데 3단계 기본적 동작에 들어가는 이동, 비이동, 조작 운동은 인간의 발달상에서 나타나는 동작이 아니라 운동상, 동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미 걷고 뛸 수 있는 아이들, 발달 상황에서 이미 걷고 뛰는 아이들이 더 잘 뛰고 더 잘 걷고 또는 한 발로 뛸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발로 뛰어넘게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운동 기능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발달상이 아니라 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달상에서 하는 그런 동작들을 더 잘, 운동적으로 더 잘 하기 위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초보적 동작에도 그렇고 기본적 동작에도 그렇고 이동, 비이동, 조작 운동에 해당이 되지만 초보적 동작에 해당하는 건 아이들이 발달 상태 과정에서 신체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고 기본적 동작은 운동 기능으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전문화된 동작은 이젠 아이들이 굉장히 세분화된 동작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스포츠나 레크레이션 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뛰고 장애물을 넘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들을 이용해서 축구나 야구, 탁구 등등 이런 스포츠들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전문화된 동작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유아기의 아이들은 이미 걷고 뛰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2세만 돼도 1세만 되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1세 6개월 정도, 1세에서 조금 넘는 2개월, 3개월, 4개월이 되면 아이들이 뛰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뛰기 시작할 때 2세 전이라도 교사가 이제 쫓아가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 정도로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해요. 근데 그건 발달의 문제고요. 그런 것들 2세가 넘어서 만 3세, 4세, 5세 아이들은 그걸 발달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능숙하게 운동 기능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16페이지에 라반의 동작의 기본 요소가 나와요, 선생님. 라반의 동작의 기본 요소는요, 선생님, 책마다 전공서마다 달라요. 전공서마다 다른데 어느 전공서가 맞다, 어느 전공서가 틀리다 이럴 수는 없어요. 모든 전공서가 맞는 거고 분류 기준이 조금 다를 수 있다. 그거는 라반 이론이 하나로 이렇게 정립되지 않은 어떤 이론적인 문제지 전공서가 잘못된 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전공서를 다 종합해서 봐야 된다가 제가 선생님들께 드릴 수 있는 조언이에요. 일단 제 책이 여러 전공서의 것들을 유형을 소개했고요. 그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종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16페이지 박스 보세요, 선생님. 지금 박스 보시면 116페이지에 유형 1이 나왔고 117페이지에 유형 2가 나왔고 118페이지에 유형 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제가 종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종합이라고. 그쵸? 이게 이제 전공서 3권을 다 종합한 거예요.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럼 종합한 걸 기준으로 보면은요, 동작의 기본 요소, 라반의 동작의 기본 요소는 신체, 공간, 속도, 힘, 흐름, 관계, 노력이 들어가요. 신체는 우리 신체를 말해요. 우리 신체의 부분, 또 우리 신체가 만들 수 있는 모양, 우리 신체의 동작들, 그 다음에 신체 동작들이 모여서 어떤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공간은 우리가 움직이는 이 장소 공간을 말해요. 거기에는 뭐 일반 공간이다, 개인 공간이다 이런 것도 있고 높낮이도 있고 방향도 있고 범위라는 것도 있고 진로 경로도 있고 또 이제 공간에 그려지는 모양, 초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모양도 있고 초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 시간은 우리의 동작에 어떤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냐라는 거예요. 속도, 리듬, 박자, 강약, 지속, 형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힘은 우리의 근육들이 동작을 만들 때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라는 건데요. 무게, 흐름, 힘의 세기, 힘의 질, 공격, 내구력이 있어요. 흐름은 동작의 흐름을 얘기해요. 동작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됐냐, 자유롭게 흐르고 있냐, 아니면 동작이 끊기냐, 제한된 흐름이냐 그렇게 나누고 있고요. 관계는 이 동작을 만들면서 내가 사람과 또는 사물과 어떤 관계를 만들고 있냐예요. 그래서 내 몸끼리 만드는 관계를 맺는 걸 나의 팔과 다리가 관계를 맺는 걸 신체와 신체와의 관계,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물체와 관계를 맺는 건 신체와 물체와의 관계에 속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동작들이 만들어지려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노력은 내면에서 이 동작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욕구나 요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이 결국 나머지를 통합시켜서 동작 하나가 나오는 거죠. 각각을 한번 볼게요. 자, 유형 1, 세부 설명에 대해서는 유형 1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116페이지로 돌아와 주세요. 116페이지에 보시면 신체의 하위 요소에 신체 부분이 있고 신체 모양이 있고 신체 동작이 있어요. 신체 부분은요, 그야말로 신체 부분을 얘기해요. 팔, 다리, 목, 머리 이런 신체 부분들이 각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체 부분을 얘기하고요. 신체 모양은요, 우리가 신체로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둥근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한 이제 꼬인 모양, 이런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직선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신체로 만들 수 있는 모양에는요, 선생님, 직선, 곡선,
꼬인 모양, 대칭 모양, 비대칭 모양이 있어요. 5가지요. 직선, 곡선, 꼬인 모양, 대칭, 비대칭. 대칭은 팔자 같은 거 만들 때 오른쪽 왼쪽이 대칭됐잖아요. 그것을 말하고요. 비대칭은요. 의자 같은 모양, 이렇게 옆으로 놓여진 의자 모양을 저희가 만든다 그러면 여기 왼쪽 오른쪽이 비대칭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비대칭이라 그래요. 팔자 같은 모양을 만들 때는 대칭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 동작은요. 우리의 신체들을 모아서 만들 수 있는 동작을 말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손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동그라미 거고, 우리 신체가 만약 이 팔자를 만들었다면 팔자 모양을 만든 거예요. 이걸 신체 동작이라 그래요. 이 팔자 자체. 공간 한번 보실게요. 공간은 자세한 설명이 118페이지에 있죠. 하위 요소요. 공간의 하위 요소에는 첫 번째 장소 또는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장소에는요, 개인 공간, 일반 공간이 있어요. 개인 공간은요, 나 혼자 쓰는 공간을 말해요. 일반 공간은요,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를 들을 때도 선생님들 혼자 차지하는 책상 하나라는 그 공간이 있고요. 다른 선생님들과 교실 전체를 공유하고 있죠. 그럼 교실은 일반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낮이는요. 높고 낮음을 뜻하는데요. 우리가 어깨 위를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어깨와 무릎 사이를 중간 수준이라고 해요. 무릎 아래는 낮은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깨와 무릎을 기준으로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을 나눠요. 방향도 있어요. 방향은 그야말로 방향, 동서남북, 위아래, 옆 이런 거예요. 범위는요. 우리가 동작을 만들 때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예요. 그래서 큰 동작을 만들면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작은 동작을 만들면 작은 공간을 차지하죠. 그걸 범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로는요. 우리의 신체가 이동하는 공간이에요. 선생님들이 왈츠를 추신다고 생각을 하실 때 그 왈츠 칠 때 그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겠어요? 어떻게 걸어 다니게 되잖아요. 공간을. 그 공간 바닥에 그려지는 선이에요. 바닥에 그려지는 선뿐만 아니라 공간 이런 하늘에 그려지는 선도 진로예요. 나비가 날아가는 움직임 있죠? 그것도 진로에 해당이 돼요. 시간에는 지속성과 속도가 있어요. 지속성은 길게 지속이 되냐 짧게 끝나냐의 문제고요. 속도는 빠르냐 느리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힘은요. 힘의 하위 요소에는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작은 걸 줄 때는 조그만 힘을 쓰고요. 무게가 큰 걸 쓸 때는 큰 힘을 쓰잖아요. 그 다음에 흐름은요. 끊일 수 있는 또 이제 힘의 하위 요소 하나가 흐름인데요. 흐름은 탄력적인 흐름, 유연한 흐름이 있어요. 탄력적인 흐름은 탄력이 좋다. 어느 순간이라도 쉽게 정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연한 흐름은 멈추기 어려운 동작을 말해요. 계속 이어지는 흐름. 자, 관계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의 하위 요소에는요. 선생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신체와 신체와의 관계, 신체와 물체와의 관계가 있어요. 신체와 신체와의 관계는 나의 신체와 나의 또 다른 신체가 동작을 만들어내는 걸 말해요. 나의 손과 나의 팔이 동작을 만들어내면 이건 신체와 신체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물건과 어떤 동작을 만들면요. 만약에 제가 훌라후프를 사용해서 어떤 동작을 만든다. 그러면 신체와 물체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위 요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요. 저와 다른 사람이 동작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의지예요. 동작을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충동, 욕구, 의지 그런 것들을 노력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 있습니다.
129페이지에 동작교육의 영역, 동작교육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시험 문제, 2020년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안타까웠던 게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을 작년부터 썼는데 저랑 함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기존의 기출에 출제된 적은 없지만 전공서에서 중요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출제가 됐었고 될 거라고 예상이 됐기 때문에 교재 안에 들어있었죠. 근데 이 이론을 전혀 모르고 시험에 가신 분들은 2020년 문제를 이 이론이 아닌 라반 이론에 근거해서 답을 내셨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라반 이론이 아니라 이 이론이 그 출제 근거였습니다. 2020학년도에. 그 동작교육의 영역이라고도 하고 동작교육의 내용이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지각운동이 있고요. 기본적 동작이 있고 그 다음에 리듬 동작이 있고 창의적 동작이 있죠. 그 다음에 지각 운동에는 이 부분, 여기 지각 운동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신체 지각이 있고 공간 지각이 있고 방향 지각이 있고 시간 지각이 있어요. 이건 라반 이론이 아니에요, 선생님. 새롭게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신체 지각은 우리 아이들이 신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지각하고 있냐예요. 나의 신체 부분들을 어떻게 모아서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고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것이 신체 지각이에요. 공간 지각은 아이들이 공간,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지각 능력이고요. 방향 지각은 우리 아이들이 신체를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각하는 거예요. 시간 지각은 우리 아이들이 몸의 지속성 또는 속도들을 어떻게 지각해서 움직이는가라는 것들이에요. 기본적 동작에는 비이동 동작, 그 다음에 이동 동작, 그 다음에 조작 동작이 들어가요. 자, 비이동 동작은 안전 동작이라고 하고 비전이 동작이라고도 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제자리 운동이라고도 해요. 제자리 동작 또는 제자리 운동. 자, 비이동 동작은 장소를 이동하지 않는 동작이에요. 구부르기, 뻗기, 꼬기, 돌리기, 회전하기, 흔들기, 구르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 동작에는요. 걷기, 달리기, 뛰어넘기, 한 발 뛰기, 두 발 모아 뛰기, 안감질, 스키핑, 미끄러지기, 말뛰기, 기어가기, 오르기 등이 있어요. 조작 동작은요, 선생님, 둘 이상의 사물을, 둘 이상의 움직임을 결합시킨 건데 한마디로 이동 동작이나 비이동 동작을 물건과 사물과 같이 할 때 이 조작 운동이 돼요. 그래서 조작적 동작에 이동이나 비이동의 성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이동이든 비이동이든 이 동작들을 사물과 같이 할 때는, 도구와 같이 할 때는 조작 동작이 되는 거예요. 자, 조작 동작은요, 정의는 이래요. 손이나 발을 이용해서 사물에 힘을 주고 사물로부터 힘을 받게 되는 동작이라고 해요. 하위 유형에는 던지기, 굴리기, 받기, 차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듬 동작으로 넘어가시면 리듬에 맞춰서 동작을 하는 걸 얘기해요. 구조적 동작이 있고요. 반구조적이 있고 비구조적이 있어요. 구조적은 정해졌다는 뜻이고요. 비구조적은 정해지지 않은 아이들의 자유로운 동작을 얘기해요. 반구조적은 일정 부분은 정해졌고 일정 부분은 유아가 자유롭게 한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구조적 리듬 동작의 대표적인 거는 뭘까요, 선생님? 우리 국민체조, 새천년체조는 모든 동작이 그대로 정해졌죠. 그런 걸 구조적 리듬 동작이라 그래요. 그리고 반구조적은 만약 새천년에서 일정 동작은 교사가 가르쳐주고 일정 동작은 아이들에게 네가 원하는 동작을 해봐라 라고 한다면 반구조적이에요. 비구조적은 하나의 리듬에, 한 곡의 음악이나 리듬에 맞게 아이들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때 비구조적 리듬 동작이라 그래요. 창의적 동작은요, 주제를 하나 선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제에 맞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리듬 동작이 아니라 호랑이의 움직임을 표현해보자. 너는 오늘 까치가 돼보자. 우리가 오늘 동화 속의 주인공이 돼서
율동을 같이 해보자라는 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는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창의적 동작, 표현 동작이라고 해요. 자, 이 카메라가 시간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걸 촬영을 했는지를 좀 알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계속 134페이지 나아갈게요. 134페이지 보시면요. 직접적 교수법이 있어요. 직접적 교수법은요. 교사 주도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시적 교수법이라고도 해요. 자, 간접적 교수법도 있어요. 안내 발견적 방법이 있고요. 탐색적 방법이 있어요. 간접적이란 말은 교사의 직접 교수가 아니기 때문에 유아의 어떤 창의력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교육의 지도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로 먼저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직접적 교수법, 간접적 교수법. 직접적 교수법은 한 가지가 있고 그대로 직접적 교수법이라고 얘기해요. 지시적 교수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간접적 교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안내 발견,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색적 방법이 있어요. 창의성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이 간접적은 유아 주도예요. 유아의 창의성을 돕기 위한 활동이에요. 유아의 창의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수렴적 사고가 있고 발산적 사고가 있어요. 수렴적 사고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걸 말하고요. 발산적 사고는 무언가를 독특한 움직임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정말 자유롭게 아이들이 동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창의성을 말해요. 과거에는 발산적 사고만 창의력에 들어갔는데요. 요즘은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를 모두 창의성에 넣기로 해요. 누가요? 토런스라는 학자가요. 길포드는 발산적 사고만 창의력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토란스라는 다른 창의성 학자는 수렴적 사고, 발산적 사고를 모두 창의성에 넣어요. 우리 교육부의 입장은 교육부 자료에는 이거 두 개 모두 창의성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런 수렴적, 분석하는 능력을 위한 게 안내 발견적 방법이고요. 이런 발산적, 유창성, 독창성, 융통성, 민감성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낼 수 있는 거, 그거를 탐색적 방법이라 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요. 언어적 설명가 시범에 있어요. 교사가 언어적으로 설명하고 교사가 시범도 보여요. 그러면 직접적 교수법이에요. 그리고 안내 발견은요. 교사가 설명하는데 시범은 유아. 교사의 설명을 듣고 애들이 그 설명에 맞는 시범을 보이는 것이 안내 발견적 방법이에요. 탐색적 방법은요. 교사가 설명하지도 않고 시범도 없어요. 이건 정말 개개 유아들의 자유로운 동작을 얘기해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세 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직접적 교수법, 안내 발견적 방법, 탐색적 방법. 그 다음에 안내 발견적 방법은 수렴적 사고다. 탐색적 방법은 발산적 사고다. 그 다음에 직접적 교수법은 직접적인 교수법에 들어가고요. 안내 발견과 탐색적 교수법은 간접적 교수법에 해당이 돼요. 이 포인트들이 모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이론이에요. 자, 여기까지이네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강의를 어떤 내용들을 했냐면요, 선생님. 지금 잠깐 교재 차례 98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가
1부에 해당하는 신체 운동 능력과 2부에 해당하는 동작 교육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3부에 들어가는 동작 교육의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동작 교육의 지도법 또는 교수법 또는 접근 방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작 교육의 접근 방법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이게 한 가지 유형이다. 그런데 이 유형은 접근 방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교수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지도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럼 또 다른 동작 교육의 접근 방법은 어떤 유형이냐? 지금 3부에 소개되어 있는 게 동작 교육의 접근 방법이에요. 자, 동작 교육의 접근 방법은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선생님.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구별하냐고요? 정확히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언급이 있어요. 뭐, 직접적 지도법, 간접적 지도법, 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당연히 방금 전에 설명한 그 교수법, 지도법 또는 접근 방법 1이고요. 신체적 접근이다, 뭐 주제별 접근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설명드릴 두 번째 유형의 동작 교육의 접근 방법이에요. 첫 번째가 신체적 접근 방법이에요. 두 번째가 극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다섯 가지 있나요? 네. 통합적 접근 방법이 있군요. 여섯 번째, 통합적 접근 방법. 자, 선생님.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 신체 운동 건강에 강론이나 배경이론이나 신이론을 공부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이론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요. 전공서들이 일치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공서들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동작교육 자체가 분류 기준을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 거고 그 전공서를 쓴 교수님들은 본인들의 신념에 따라서 분류 방법을 정하시기 때문에 그 전공서에는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 동작들은요, 실은요, 각각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한 접근 방법이 상위 개념이고 나머지가 하위 유목으로 인정될 수도 있어요. 이유는 선생님들도 현장에서 유아들의 신체 교육을 하셨을 텐데요. 그 신체 교육을 할 때 신체와 주제, 이야기 등등등을 함께 사용하지 않으시나요? 그쵸? 우리가 만약 주제 중심으로 호랑이를 표현하는 거, 그런 신체 표현을 했다는 건 그 신체 표현을 호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신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기도 하고 신체를 중심으로 한 접근법이기도 해요. 그 중에서 그 교사가 주제를 더 강조했는지 신체를 더 강조했는지에 따라서 3번인지 1번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를 여기다 놓고 나머지를 하위 요소, 극적인 거, 주제, 이야기, 음악, 통합적 접근을 하위 요소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들이 주제 중심을 상위에 주제를 호랑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신체 표현을 하고 싶다라면 나머지 극적인 거, 신체적인 거, 그 다음에 이야기, 음악, 통합이 하위 요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사가 그 신체 활동을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이론적으로 뭐가 상위 요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아이들의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통합적이기 되기 때문에 하나의 동작, 하나의 활동을 할 때 딱 하나 주제 중심의 접근 방법뿐만 아니라 신체 중심이
하위 요소로 들어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 있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종검서를 쓰실 때도 그 선생님이 뭐를 강조하고 싶었냐에 따라서 하나를 상위 요소로 놓기도 하고 나머지를 하위 요소로 넣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분은 여기를 신체를 상위로 놓고 나머지를 하위 요소로 놓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각각각을 하나의 어떤 권위 있는 접근 방법으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이런 유목 자체를 만들지 않기도 하고요. 그거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어떤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으로 이해하시고 하나하나를 각각 알고 계시고 그 중에 하나가 상위 요목이 되고 나머지는 하위 요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혼란스러운 거 답이 딱 하나가 아니라 저희가 융통성 있게 이해해야 하는 거는 선생님들께서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하셔야만 시험에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스러운 거를 참아내는 것도 인내심도 창의력 요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유아 임용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 내려지지 않을 때도 있구나. 그럴 때는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신다라면 오히려 혼란 없이 혼돈되지 않게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신체적 접근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건지. 신체적 접근이란 그야말로 우리의 기본 신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체 어떤 움직임의 기본으로 쓰이는 건 라반 이론이에요. 아까 라반의 동작의 요소 있었죠? 우리 신체로 가지고 하는 동작의 요소. 그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을 신체적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를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내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제가 선생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는 점이요. 143페이지에 갈라휴의 개념적 동작 교수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길리옴의 개념적 동작 교수법이 4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3번과 4번 내용이 바뀌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길리옴에 소개된 게 갈라휴 거고요. 갈라휴에 소개된 게 길리옴 거예요. 죄송합니다. 책에 오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세요. 143페이지 갈라휴라고 소개된 게 이제 길리옴 거고 길리옴이라고 소개된 게 갈라휴 거입니다. 그 다음에 극적인 접근 방법은 그야말로 극놀이의 극을 말해요. 한마디로 가상행동이 가작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모모처럼 되어보는 거, 호랑이처럼 되어보는 거.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호랑이처럼 되어보는 게 주제 중심이에요? 극적인 거예요? 호랑이처럼 되어보자, 모모처럼 되어보자 했으니까 극적인 접근 방법도 되고 또 호랑이라는 주제를 정했으니까 저희는 주제 중심 접근 방법도 되고 호랑이를 신체를 사용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신체 중심 접근법도 되는데 그날 교사가 무엇을 중점으로 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가작화 행동에 초점을 두고 싶었어요. 그날 그 교사가. 그러면 그건 극적인 접근 방법이고요. 가작화보다는 호랑이의 움직임, 이 주제, 호랑이의 특성을 아는 것에 초점을 뒀다면 주제 중심 접근법이 되는 거예요. 또는 아이가 신체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보는 거에 초점을 뒀다면 그거는 신체 접근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극적인 접근 방법은 뭐다? 뭐뭐처럼 되어보는 거다. 가작화 상황이 들어가는 거다. 가작적 행동이 들어가는 게 극적인 접근 방법이다. 세 번째,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은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그 주제에 맞게 어떤 동작들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은 선생님 우리 이야기의 내용을 동작으로 바꿀 수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이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에 맞게 아이들이 음악적 움직임을 포착해서 창의적 동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배경음악을 깔아주고 선생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거, 그것도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이에요. 만약에 팥죽 할머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팥죽 할머니가 팥죽을 솥 안에 팥을 붓습니다 할 때 아이들이 솥 안에 팥이 되어서 들어가는 동작, 그 다음에 팥이 불을 붙여서 팥을 점점 불을 붙여서 팥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팥이 점점 끓기 시작하네요. 보글보글 피어오르네요 할 때 솥 안에 들어간 아이들이 보글보글 뛰어오르는 그 위로 올라오는 그 동작을 흉내낸다라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이 돼요. 그래서 동화책의 내용을요, 동극 활동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움직인 신체 동작 활동, 창의적 동작 활동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야기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이라 그래요. 짧은 이야기, 동시동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이 있어요.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은요, 음악을 사용함으로써 동작 탐색을 음악을 이용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음악 중심 접근 방법은 아이들이 처음에 그 음악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익숙해져서 음악을 듣고 느낀 것들을 아이들이 신체 동작으로 표현해 보는 것들을 뜻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맞는 느낌들을 표현해내는 거. 뭐 천둥한 번개야라는 음악이 있다면 아이들이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천둥 소리, 번개 소리. 실은 번개는요, 소리는 아니거든요. 번쩍하는 빛을 우리가 번개라고 하지만 하고 천둥은 이제 소리죠. 그런데 음악에서 그 번쩍하는 움직임을 표현한 표현들이 있을 거예요. 그에 맞춰서 아이들이 번개와 천둥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해낸다면 그것을 음악을 중심으로 한 접근 방법이에요. 통합적 접근 방법은요, 그야말로 통합적인 접근 방법인데요. 통합이라는 건 여러 요소들을 다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번에서 5번까지를 모두 여러 요소들을 동등하게 사용한다면 통합적 접근 방법이에요. 이것들을 할 때 어떤 것을 강조점을 두면서 한다라면 그 강조점이 신체에 있다면 신체적 접근 방식인데, 이것들을 어디에 강조를 두지 않고 동등하게 여러 요소들을 통합한다면 이거는 통합적 접근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신체운동 건강의 4부는 전자미디어 교육이에요. 전자미디어 교육 파트는요, 교육부 자료, 선생님들이 연수 자료로 말하는 거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교육부 자료에 어떤 학자가 소개되어 있냐면 램 마스터맨이란 학자가 소개되어 있어요. 이 램 마스터맨이란 학자는요, 미디어 교육을 미래에 대한 준비 교육이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사회가 변화하는데 그 사회에서 미디어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에 맞게 하는 교육을 전자미디어 교육이라 그러고 램 마스터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전자미디어 교육의 변천 과정으로는요, 첫 번째 보호주의적 접근, 두 번째 미디어 변별 능력, 세 번째 학습 도구적 접근, 네 번째 비판적 해석 능력, 네 가지가 있어요. 보호주의적 접근, 미디어 변별 능력, 학습 도구적 접근, 비판적 해석 능력,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보호주의적 접근은요, 전자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에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거. 한마디로 전자미디어를 사용하기보다는 부정적이니까 학생들에게는 아직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애들을 부정적인 거에서부터 보호하자. 미디어 변별 능력은요, 좋은 거, 나쁜 거 변별하는 능력을 가르쳐줘서 좋은 미디어를 선별해서 아이들을 배울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예요. 학습 도구적 접근은요, 전자미디어를 교수 자료의 하나로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교수 매체의 하나로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판적 해석 능력은요, 미디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자라는 거예요. 전자미디어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 미치는 영향, 인터넷 컴퓨터가 미치는 영향, 이것도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체 운동 건강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은 강론 5개 영역 배경 이론 중에서 가장 범위가 적네요. 그래서 신체 운동 건강은 오늘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의사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의사소통 내용은 월요일날 자정까지, 월요일날 밤까지 차질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